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3일 현재 채권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세영 회장이 직접 등판을 해서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PF 보증을 잘못 써서 워크아웃 신청까지 왔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PF 유동화 증권이 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이제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까요? 예, 지금 오후 3시부터 오늘 3일이죠.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1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관심사는 태영이 내놓는 자구안인데 아까 이제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세영 회장이 오늘 직접 등판을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윤 회장이 지금 그 연세가 지금 90세, 네. 그 90이죠. 근데 직접 그 등판을 했다는 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그 무산 위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 회장이 직접 내가 나가서 좀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오늘 아침에 왜 그 일부 신문에 그 워크아웃 무산 위기가 나왔는지 일단은 그 이야기부터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영건설이 이제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에 한 450억 원 정도의 협력사 그 채무를 상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하고 채권단이 굉장히 그 열받았다는 거죠. 상거래 채권, 그 협력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환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그냥 워크아웃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어겼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태영그룹의 그 지주회사 TY홀딩스가 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알아보니까 TY홀딩스의 그 채무 보증 해소에 그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이 도대체 태영이 자구 노력에 진정성이 있나 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 비중이 큰 지주회사에 먼저 돈 들어오니까 투입하고, 그렇죠. 태영건설 살리는 데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하고 채권단이 이 워크아웃에 찬성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아졌다. 뭐 이런 이제 채권단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기사 제목 자체가 그 워크아웃 무산 위기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게 왜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태영건설이 이 협력사에 이제 어음을 끊어주죠. 한 60일짜리 끊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뭐 협력사는 이 어음을 60일 이후 만기 때까지 갖고 갈 이유가 없죠. 협력사들이 이제 영세하니까 이걸 이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에 어음을 가지고 가서 현금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어음이다 그러면 뭐 한 9,8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뭐 한 2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뗄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음을 할인을 해주는 것을 이 어음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어음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거니까요. 예, 그렇죠. 어음을 사주는 게 아니고 협력사들이 이제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을 하고 은행이 그냥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협력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차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태영건설이 그 어음 그 만기일에 은행에다가 이 어음 금액만큼을 은행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협력사들도 그 은행에 대한 그 어음 담보 대출이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태영건설이 은행에다가 이 어음 그 만기 그 금액을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태영건설은 은행에 이제 금융 채무를 지게 되는 셈이죠. 네. 근데 태영건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는데 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니까 자, 금융 채무는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서 유예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450억 원 그 협력사들이 할인 그 받아간 그 450억 원은 그 은행에 대한 태영건설의 금융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뭐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서 금융 채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협력사들이 황당하죠. 가지고 네. 그죠, 황당하죠. 협력사들이 가지고 온 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내줬는데 태영이 이 돈을 은행에다가 입금시킬 걸로 봤는데 만기 때 입금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럼 은행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협력사에다가 이 소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 태영건설이 너네들한테 할인해준 그 어음을 입금을 안 시켰으니까 너네들이 그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갔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소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소구권을 은행들이 행사를 하면 협력사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그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행정 지도로 야 은행한테 야 협력사한테 소구권 행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협력사들 힘든데 거기다 그렇죠. 이게 소구권 태영건설 따지다가 사태로 협력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금 뭐 언제 나자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너네들이 거기다가 소구권을 행사하면 쟤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그러니까 제발 협력사에 대해서 소구권을 행사하지 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이미 해줬는데 태영은 돈을 안 주고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정쩡하게 있는 거고 태영 입장에서는 아니 그 우리가 저기 어음 금액을 은행에 넣어줘야 되는 거는 금융채무고 금융채무는 뭐 워크아웃 그 기촉법에 따라서 그 유예되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고 금융당국은 태영이 상거래 채권 이게 근본적으로는 협력사들이 어음담보 대출을 받은 게 상거래 채권에서 이제 네. 유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거래 채권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태영 너네들 그 상거래 채권 정상 상환한다고 해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이제 또 당국은 당국대로 열받아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워크아웃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워크아웃 무산 위기라고 기사를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네. 같아요.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는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윤세영 회장이 뭐 모르겠습니다. 자구안에 대한 그 오늘 그 채권단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건 뭐 얼마든지 이제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그 위기설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태영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예,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태영을 한번 다뤘는데 그때 잠깐 이제 PF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야 이거 PF 대출이라고 하는 건 알겠다. PF 대출은 알겠는데 이 PF 유동화 증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신문 기사를 봐도 좀 헷갈리고 이것저것 찾아봐도 이게 근본적으로 많이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태영건설이 이 PF 유동화 증권 보증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PF 대출, 직접적인 대출보다도 그 유동화 증권 보증을 썼다가 지금 그 잠재적인 그 리스크로 이제 그 이렇게 우발 채무가. 예, 우발 채무가 PF 직접 그 채무의 한 5-6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근본적으로 PF 그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조금 그 좀 간단한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PF의 론, PF 론, 이거 PF 대출이죠.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 대주단, 금융회사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뭐 시행사가 돈을 빌려가면 시공사가 뭐 이렇게 보증을 서주기도 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직접적인 연대 보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보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그런데
이 유동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동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생기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대출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나 대출 채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채무자가 이걸 갚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빨리 현금화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유동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동화 회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서류상 회사예요. 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사무실도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이제 만드는 게 뭐 우리가 그 자산관리 회사다, 뭐 이제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회사다, 주로 증권사입니다. 예, 증권사들이 이런 서류상의 유동화 회사를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 대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 회사로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양도를 해요. 이렇게 유동화 회사로 넘기면 이 유동화 회사는 이 대출 채권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거기 대출 채권이 있는데 이 대출 채권을 상환받으면 이제 돈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조금 이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기업 어음을 발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투자할 사람은 좀 투자를 해줘. 금리는 5%를 줄게.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5%의 그 어음을 유동화 회사가 발행을 하는데 이 어음의 이제 기초 자산은 그 대출 채권이 기초 자산이고 채무자가 이 대출 채권을 상환을 하면 그 돈이 유동화 회사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나한테 원리금으로 이렇게 상환이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매력적인데 하고 이제 이 그 기업음을 살 수가 있죠. 네, 유동화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현금화해서 흘려보내서 현금화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이 기업음을 사면 그 돈이 유동화 회사로 이렇게 가게 되고 유동화 회사는 이제 대출 채권 보유자한테 이렇게 그 돈을 주게 되죠. 그러면 대출 채권 보유자는 자기가 가진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 현금화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금이 발행 대금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채무자가 자산관리 회사에 채무를 상환을 하면 이 회사는 상환받은 걸 투자자한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는 좀 불안하겠죠. 이 채무자가 이거 어떤 사람인지 이게 신용 등급이 높으면 좀 떼일 염려 있죠. 떼일 염려 있죠. 이거 좀 불안한데 뭐 금리는 뭐 괜찮은데 이게 이 채무자가 이게 채무 상환을 안 해주면 이거 완전히 그냥 돈을 이렇게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는 그 증권사가 참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매출 채권이나 대출 채권은 이제 유동화 자산이라 그러고 유동화를 하는 자산이라 그러고 요 기업음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AB라고 하는 것은 asset backed 이제 asset이 이렇게 받쳐준다, backed 해준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asset은 뭐 요 대출 채권이겠죠. 요 대출 채권이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요 유동화 증권 발행 업무를 한 증권사가 야 이거 문제 생기면 투자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CP를 ABCP를 우리가 매입을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거는 조금 살짝 그 걱정이 되는데 믿을 만한 증권사가 야 이거 문제 생기면 너네들 가지고 있는 ABCP 이거 이제 우리가 사줄게 유동화 증권 우리가 사줄게 이런 신용 보강을 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믿고 투자할게 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만들어주신 그림을 보니까 PF 유동화가 뭔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유동화인데 PF 유동화라는 것도 요 기본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PF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PF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그 유동화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이제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빌려주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대출 채권이 발생되었고 그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면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은 건데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거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그 유동화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회사가 있죠. 자 시행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시행사는 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제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대출 채권이 있고 이 대출 채권을 이제 유동화 회사에다가 넘깁니다. 야, 이거 유동화해. 그러면 이 유동화 회사는 자, 기업은 ABCP나 전자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STB, short-term bond, 이제 단기 사채인데 전자적으로 발행한 단기 사채죠. 그러니까 asset-backed, 이제 asset이 받쳐주는 그 asset은 여기 대출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ABCP나 ABSTB를 발행을 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조건이나 안정성을 따지게 되는데 안정성은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해주네. 요 ABCP 발행하는 증권사가 야, 이 ABCP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증권사가 ABCP를 나중에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신용 보강이 됐네 하면서 이제 요 ABCP를 사고 그럼 이제 이 돈이 유동화 회사로 흘러 들어가서 금융 회사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금융 회사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돈을 회수했으니까. 네, 선생님 여기 투자자라 하면 어떤 대상이 포함이 될까요? 주로 이제 금융 회사들이죠.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요.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야, 이거 금리 조건도 좋고 증권사의 신용 보강도 들어가 있네. 안정적이니까 여기 돈을 좀 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제 뭐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여기 투자자인데 금융회사들은 이제 요걸 사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소매로 이렇게 리테일 채권을 팔아서 그렇죠. 수수료를 리테일로 남기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를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행사는 이제 뭐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뭐 계약금 분양해서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고 그러면 분양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을 유동화 회사로 흘려가지고 이 유동화 회사가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또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시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공사가 갚아줄게요. 그 ABCP 유동화증권 우리가 사주겠습니다. 이런 보증을 설 수가 있고 아니면 시공사가 이 유동화 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시공사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원리금을 상환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왜 필요할까? 금융회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금융회사를 빼버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금융회사를 뺍니다. 굳이 금융회사 안 해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시행사한테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행사하고 유동화 회사가 대출 약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유동화 회사는 투자자를 모집을 하죠. 우리 유동화 회사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시장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빌려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화 회사가 ABCP를 발행할 테니까 투자자들은 금리 조건이나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투자자들이 금리 조건도 보고 또 증권사 신용 보강이 들어갔네 해서 이제 이 ABCP를 사주죠. 그러면 유동화 회사가 이 ABCP 매각 대금을 가지고 그냥 시행사에다가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네, 금융회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죠. 있겠군요. 네, 딱 하나 차이. 금융회사가 있고 없고. 그냥 이렇게 딱 하면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분양 대금, 분양 그 캐시플로우를 유동화 회사에 흘려가지고 유동화 회사가 투자자한테 갚아주면 되고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유동화 회사에 대여를 해주든지 아니면 또 시공사가 보증을 또 들어가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공사가 보증을 써주면 이 신용 보강 장치가 이제 더 좋아지니까
투자자들한테 조금 낮은 금리로 ABCP를 발행을 해도 되겠죠. 야, 이렇게 안정적인데 조금 금리는 낮게 갖고 갈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 태양건설 사태는 이 시공사가 보증을 해주게 된 이 경우로 그렇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증을 많이 쓴 거예요. 어떤 대여를 해줘야 될 의무를 많이 적거나 아니면 태양건설이 뭐 자금 보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동화증권을 매입을 해줄게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것도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은 사업장도 있겠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몇 조씩이나 이제 되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다 하다 보니까 막 8조, 9조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위에 본 그림이 옛날에는 주로 이런 구조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여기 밑에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 ABCP나 ABSTB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기가 1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부동산 프로젝트는 몇 년씩 하잖아요. 몇 년씩 하는데 PF 유동화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은 만기가 1개월에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PF 론으로 한다.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자 2년 만기 대출이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쭉 이자만 내다가 2년 뒤에 이렇게 원금을 갚으면 되겠죠. 네. 원금을 갚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PF 론을 하지 않고 PF 유동화를 한다 그러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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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쭉쭉쭉 해가지고 2년간인데 처음에 1회차 ABCP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1회차 투자자들한테 원리금을 내줘야 되죠. 그러면 2회차 ABCP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2회차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1회차를 내보내죠. 그러면 이 2회차 투자자들도 3개월 뒤에 만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3회차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땡긴 돈으로 2회차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차까지 발행이 되죠. 네, 근데 9회차는 발행을 안 하죠, 이제.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9회차는 발행을 안 하니까 8회차 사람들한테 내줘야 되는 돈은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현금으로 이 유동화 자산에서 회수된 금액,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된 그 현금으로 8회차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라면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다음에 오는 두 번째 투자자한테 돌려받는 구조로 그렇죠. 기록되다가 마지막에는 유동화 자산 회수액으로 상환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유동화 증권의 이제 차환 발행이라고 하죠. 네. 계속 차환 발행을 해 나가는데 이제 왜 이런 구조로 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유동화 증권은 3개월마다 만기가 오죠. 그런데 매 3개월마다 만기가 올 때 딱딱 그때 맞춰서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현금이 뭐 분양 대금이 뭐 계약금이 들어오고 무슨 중도금이 착착착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에 매 3개월마다 만기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캐시플로우가 그게 딱딱 맞춰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리스키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회차는 2회차 발행 대금으로 내보내고 2회차는 3회차 발행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이 아니고 그냥 계속 리파이낸싱을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 회차 투자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발생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그냥 상환을 해주자. 이런 이제 이 어떤 불일치 상황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그렇죠. 조정까지 요거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PF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과 같이 안 좋을 땐 차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아니면 이 사업장 자체가 그렇게 막 수익이 나는 사업장이 아니고 금리는 오르고 건설 뭐 원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시공사가 보증을 한다, 뭐 증권사가 좀 보증을 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이제 찝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보증을 선 건설사가 아니 뭐 3회차는 그냥 우리가 그냥 3회차 발행분은 우리가 이제 다 그냥 떠나야 되는 거죠. 직접 이제 유동화 증권을 직접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시공사가.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 주니까. 네, 예. 실제로 PF 거래액이 많이 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PF ABCP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화랑이면 막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뭐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고 또 산 그 ABCP를 또 뭐 이렇게 다른데 또 뭐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막 거래가 일어나는데 지금 아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특히 태영 사태 이렇게 터지고 하면서 그 ABCP 그 PF ABCP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PF 대출 채권 그 유동화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신용 보강 장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연대 보증도 있고 또 유동화 증권을 매입해 주겠다는 약정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화 회사에 자금을 좀 보충을 해 주겠다. 문제 생기면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원리금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아니면 뭐 시공사가 그냥 채무를 그냥 시행사의 채무를 떠안아주겠다. 이런 약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신용 보강 장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효과는 뭐냐면 금리 조건을 조금 낮출 수가 있고 좀 투자자들을 좀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실제로 참여했던 성수동의 오피스텔 사업 사례 요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ABSTB 이제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했죠. 1회, 2회, 3회, 4회 해서 쭉 14회까지 있고 이제 400억 원씩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는데 보면 22년 7월에 발행했고 1회차, 2회차는 8월, 네. 3회차는 9월 가다가 3개월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 단위로 12월, 그 다음 해 3월로 가다가 또 그 뒤로부터는 4, 5, 6, 7, 1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회차가 바뀌면서 이렇게 계속 만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 내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차환 발행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A1이죠. 제일 높은 거죠. A1, A2, A3 중에서 제일 높은 A1의 신용 등급, 이 ABSTB가 A1의 신용 등급을 받은 이유는 신용 보강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1 등급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 조달 비용이 조금 싸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성수동 오피스텔 시행사는 돈을 빌리는 거고 유동화 회사는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어디서 돈을 마련하느냐? 자, 투자자들 대상으로 ABSTB, 전자단기 사채 발행해서 하고 시공사는 태영건설이고 뭐 자산 관리나 이 업무를 수탁받아서 그 자질구레한 업무 처리하는 거는 NH하고 KB증권이 하는데 태영건설은 이 유동화 증권 상환 자금이 부족하면 유동화 회사에다가 SPC에다가 자금을 넣어줘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받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 약정을 해놓은 겁니다. 요걸 안 하면 시행사의 채무를 태영건설에 인수하도록 돼 있죠. 계속 돌려막기 차환 발행이 어려우면 KB증권이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금이 유동화 회사로 들어가게 되고 유동화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그 원리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PF 유동화에서 증권사와 시공사가 어떻게 신용 공여를 하고 보증하는지 그 얘기가 지금 그렇죠. 있는 요거는 건설사하고 KB증권이 같이 이제 그 자금 보충 의무를 져주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은 일단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브릿지론 단계에서 이렇게 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아마 제대로 아마 착공을 못 해가지고 아마 태영건설이 이렇게 많이 떠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군요. 이 예, 그렇습니다. 예. 태영건설이 PF 보증을 잘못 써서 지금의 사달이 났다고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PF 유동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배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세트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